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고픈 거 다 할 태영 채널의 태영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새해에 꼭 이루고 싶었던 컨텐츠 중에 하나인 책 읽어주는 ASMR 컨텐츠를 처음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도 이게 처음이라서 잘 해보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책 읽어주는 ASMR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꿀잠 주무실 수 있고 또 제가 읽어드리는 책을 좋게 들어주신다면 저도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요. 도서출판 이후에서 출판된 헤르만 헤세 작품선 첫 번째 수레바퀴 아래서와 데미안 작품이 실려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참 좋아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도서출판 이후에 이 책을 읽어드리는 컨텐츠로 사용해도 될지 문의를 하였고 그리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도서출판 이후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작품은요. 청소년의 자살 문제가 심각했던 19세기 말 전환기의 독일 사회를 배경으로 작가가 10년 전에 겪은 체험을 서술한 작품이라고 해요. 워낙 유명한 책이죠. 헤르만 헤세 작품 중에서도 너무 유명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학생 비극으로 평가되는 자전 소설을 통해서 작가는 고뇌로 가득 찬 사춘기의 체험을 시적으로 변형시킨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잠이 오면 푹 주무시면 됩니다. 수레바퀴 아래서 제1장 요제프 기벤라트 씨는 중개업자이며 대리업자였다. 다른 마을 사람들에 비해 아무런 장점이나 이렇다 할 특성도 없었다. 그저 보통 사람들처럼 그는 어깨가 넓고 체격이 건장하였다. 장사하는 수완이 어지간하였고 솔직하게 돈을 숭배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정원이 딸린 자그마한 주택과 공동묘지에 선조들이 묻힌 가족묘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종교 생활은 속이 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하느님과 교회 당국에 대해서는 적당한 존경을 보여주었지만 시민적 예의범절의 확고한 불문율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복종심을 나타냈다. 그는 자주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한 번도 심하게 취한 적은 없었다. 가끔씩 그는 비난받을 만한 일도 했지만 그러나 결코 형식적으로 허용되는 한계를 넘어서진 않았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뱅이라고 욕을 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졸부라고 욕을 해댔다.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금요일마다 독수리 호텔에서 열리는 구주희 놀이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빵 굽는 날이나 스튜 요리를 먹는 날, 소시지 스프를 먹는 날에도 빠지지 않았다. 일할 때에는 값싼 시가를 피우지만 식사를 마친 후나 일요일에는 고급 시가를 피웠다. 그의 내적 생활은 속물의 삶이나 다름없었다. 그가 정서라고 지녔던 것은 이미 오래전에 티끌만한 먼지가 되어버렸으며 그저 전통적이고 우악스러운 가족의식과 자기 아들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어쩌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선 정도가 약간 남아 있었다.
그의 정신적 역량은 엄격히 한계가 그어진 타고난 교활함과 계산적 술책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가 독서하는 것이란 신문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의 예술적 향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해마다 개최되는 시민단체의 애호가들 공연이나 이따금씩 서커스를 구경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가 이웃사람 어느 누구와 이름이나 집을 바꾼다 할지라도 무엇 하나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의 영혼 깊숙이에는 모든 우월한 힘과 인물에 대한 그칠 줄 모르는 불신감, 모든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나 보다 자유로운 일, 보다 세련되고 정신적인 일에 대한 적대감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질투감에서 생겨난 본능적인 요소로서 그 도시의 다른 모든 가장들과 공통되는 점이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보다 심오한 풍자가만이 이 천박한 삶과 무의식적인 비극에 대한 설명을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남자는 스라에 하나뿐인 아들을 두고 있었으며 이제 바로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한스 기벤라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아이였다. 그가 얼마나 섬세하고 남다른지는 다른 아이들 틈에 끼어 돌아다니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슈바르츠발트의 이 작은 마을에서는 이제까지 그러한 인물이 배출된 적이 없었다. 비좁기 짝이 없는 이 세계 너머로 눈을 돌리거나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이 이곳에서는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 소년이 그 진지한 눈빛과 영리해 보이는 이마와 단정한 걸음걸이를 대체 어디서 물려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혹시 그의 어머니로부터였을까? 소년의 어머니는 이미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살아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눈에 띌 만한 특징을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저 언제나 병약하고 근심에 쌓여있을 따름이었다. 소년의 아버지는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지난 8 내지 9세기에 걸쳐 많은 유능한 시민들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한 번도 재능 있는 시민이나 사람이 천재를 배출하지 못했던 이 오래된 작은 마을에 실제로 하늘로부터 신비로운 불꽃이 튀어내려온 것이었다. 현대적으로 교육받은 관찰자라면 그 가정의 병약한 어머니와 당당한 노인을 상기하면서 이 과대증상적 총명함을 몰락의 징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마을에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다. 그저 관료들이나 교사들 가운데 보다 젊고 약삭 빠른 사람들만이 신문사설을 통해 현대적 인간의 존재에 관해 어설프게 알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곳에서는 차라투스트라의 이야기를 알지 못해도 교양 있는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 부부 생활은 견실하고 행복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삶 어디에나 치유할 수 없는 고풍적인 습성이 깃들어 있었다. 따뜻하게 안주하여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 중에는 지난 20여 년 동안의 수공업자에서 공장주로 출세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관료들 앞에서는 모자를 벗고 인사하며 교분을 가지려고 하면서도 자기네들끼리는 관료들을 겨우 입에 풀칠하는 놈들이니 서기 노릇하는 종놈이라느니 하고 불러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들이 지닌 가장 큰 야심은 자기의 아들들이 가능하면 대학 공부를 마치고 관료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소망은 언제나 이루어질 수 없는 아름다운 꿈으로 머물렀다. 왜냐하면 그들의 후손은 대부분 힘에 겨워 신음하며 몇 번이고 낙제를 거듭한 다음에야 겨우 라틴어 학교를 졸업할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한스 기벤라트의 재능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 이웃 사람들이나 마을 목사나 동창생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소년이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며 무언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로써 그의 장래는 이미 정해지고 확정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슈바벤 지방에서 재능 있는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가 부자가 아닐 경우엔 단 하나의 비좁은 길만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었다. 그 길이란 주정부 시험에 합격하여 신학교에 입학하고 거기서 다시 튜빙겐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훗날 목사가 되어 설교단이나 아니면 대학 강단으로 가는 것이었다. 매년 36명 내지 48명의 지방 소년들이 이처럼 조용하고 확실한 길을 걸어간다. 새로 입학해 견신예를 받은 학생들은 과중한 공부에 지쳐 바싹 마른 모습을 한 채 주정부 비용으로 여러 가지의 인문과학 분야를 두루 섭렵한다. 8년 내지 9년 뒤에 그들은 그들 인생 여정에 있어서 보다 긴 두 번째의 인생길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 이 인생길에서 그들은 이제까지 받은 은혜를 주정부에 되갚아야 하는 것이다. 몇 주일 후에 다시 주정부 시험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다. 해마다 거행되는 헤카톤베 예식에서 주정부는 그 주에서 특히 머리가 우수한 젊은이들을 선발한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작은 도시와 마을에서는 수많은 가족들이 시험이 거행되고 있는 수도를 향해 한숨과 기도와 기원을 보내고 있다. 한스 기벤라트는 이 작은 고향 마을에서 그 고통스러운 경쟁에 내보내기로 한 유일한 후보자였다. 그 명예는 대단했다. 그렇다고 그가 이러한 명예를 거저 얻은 것은 아니었다. 매일 오후 4시까지 지속되는 학교 수업에 이어서 교장 선생님이 따로 가르치는 그리스어 수업을 받아야만 했다. 그리고 6시에는 마을 목사님이 호의를 베풀어 라틴어와 종교의 복습 강의를 해주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수학 선생님으로부터 1시간짜리 과외 지도를 받았다. 그리스어 시간에는 불규칙 동사 다음으로 불변화사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 다양한 문장 결합의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라틴어에서는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를 유지하는 법, 그리고 특히 수많은 운율의 섬세함을 배웠다. 그리고 수학에서는 주로 복잡한 비례계산법에 중점을 두었다. 선생님이 가끔 강조했던 바와 같이 이 비례계산법이 겉으로 보기엔 앞날의 연구와 인생에 전혀 필요치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그냥 그렇게 보일 따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아주 중요했다. 아니, 많은 다른 주요 과목들보다 오히려 더 중요했다. 왜냐하면 비례계산법은 논리적인 능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명확하고 냉철하며 효과적인 모든 사고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나타나지 않도록 또 지나친 이성의 훈련으로 인해 정서가 등한시되거나 메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스는 매일 아침 학교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1시간씩 견신예를 받는 학생에게 과하는 성서 강독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수업에서는 프렌치의 교리 문답을 통하여 그리고 자극을 주는 질의응답에 대한 암기와 암송을 통하여 종교적인 삶의 신선한 입김을 젊은이들의 영혼에 깊숙이 스며들게 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스는 삶에 활력을 주는 이러한 시간들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그런 축복을 빼앗아 버렸다. 그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단어들이나 연습 문제를 적은 종이 쪽지를 남몰래 교리 문답서에 끼워 넣고서 거의 1시간 내내 이 세속적인 지식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의 양심이 지나칠 정도로 무뎌진 것은 아니었고 끊임없이 당혹스러운 불안감과 은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담임 목사님이 그의 곁으로 다가오거나 그의 이름을 부를 때면 그는 매번 수줍어하며 몸을 움츠렸다. 대답을 해야 할 때면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발음에 있어서조차도 그러했다. 그러한 점을 담임 목사님은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한스는 집에 돌아오면 정겨운 램프 불 밑에서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이런저런 학교 수업에서 모아진 숙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것은 쓰기거나 외우기, 그리고 복습과 예습 숙제들이었다.
담임 선생님은 평화스러운 가정에서 축복이 가득한 분위기에 에워싸여 공부하면 특히 심오하고도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언하고 있었다. 이런 공부는 화요일과 토요일에는 보통 10시 정도까지지만 그 밖에 다른 날에는 11시나 12시까지, 때로는 더 늦게까지도 계속되었다. 아버지는 기름을 너무 낭비하는 것에 대해 약간 불평을 하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기분 좋게 바라보았다. 가끔 한가한 시간이 생길 때면,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7번째 날로 정해진 일요일이면 한스는 절실하게 학교에서 읽지 못한 책들을 읽거나 문법을 충분하게 다시 복습하는 데 열중했다. 물론 정도껏 해야 해, 정도껏. 한 일주일에 한두 번쯤 산책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할 뿐더러 기적을 낳기도 한단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책을 읽고 들고 나갈 수도 있다. 야외에서 선선한 공기를 마시며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고 즐거운지 너도 알게 될 거야. 어쨌든 고개는 높이 쳐들고 다니도록 해라. 그래서 한스는 가능한 한 고개를 높이 쳐들고 다녔으며 그때부터 산책하는 시간도 공부하는 데 이용했다. 그리고 밤을 지새운 것 같은 얼굴과 가장자리가 푸르스름해진 피곤한 눈으로 수줍은 모습을 한 채 조용히 주변을 돌아다니곤 했다. 기벤나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에 합격하겠지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에게 물었다. 그럴 겁니다. 그 앤 해낼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환호하듯 말했다. 그 아이는 아주 영리한 학생이거든요. 그 애를 한번 보세요. 정말이지 그 앤 정신으로 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그의 정신세계가 더욱 빛나고 있었다. 예쁘고도 부드러운 소년의 얼굴에는 움푹 들어간 두 눈이 음울한 열정을 지닌 채 불안스럽게 불타올랐다. 아름다운 이마에는 그의 정신을 드러내는 듯 섬세한 주름들이 움직였다. 게다가 가늘고 바싹 마른 팔과 두 손은 보티첼리를 연상케 하는 나른한 우아함을 보여주면서 축 늘어져 있었다. 이제 시험날이 다가왔다. 한스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와 함께 슈투트가르트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거기에서 주정부 시험을 치르고 그가 신학교의 좁은 수도원문을 들어설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했다. 방금 그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뵙고 작별 인사를 했다. 모두가 두려워했던 지배자 교장 선생님은 헤어질 무렵에 보통 때와는 달리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오늘 저녁에는 공부하지 마. 내게 약속할 수 있겠지? 내일 아침에는 아주 건강한 상태로 슈투트가르트에 가야 한단다. 1시간쯤 산책을 하고서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해라. 젊은이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거든. 한스는 얼떨떨했다.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무시무시한 충고나 잔뜩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호의적인 격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숨을 크게 내쉬며 교정을 나섰다. 키르이베르크가의 커다란 보리수들은 늦은 오후에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흐릿하게 반짝거렸다. 시장 광장에는 2개의 커다란 분수대가 철썩거리며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불규칙하게 늘어선 지붕들 너머로는 검푸른 전나무로 가득한 주위의 산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소년 한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광경처럼 여겨졌으며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유혹적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면서도 한스는 머리가 아팠다. 그렇지만 오늘은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는 시장 광장을 어슬렁거리며 가로질러 갔다. 오래된 시청을 지나가고 시장 골목길을 통해 칼을 만드는 대장간 옆을 지나서 오래된 다리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한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넓은 다리의 난간 위에 걸터 앉았다. 여러 주일 동안, 여러 달 동안 그는 매일매일 4번씩 이곳을 지나다녔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다리 위에 있는 자그마한 고딕식 예배당을 제대로 쳐다본 적이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강물이나 수문, 제방이나 물방앗간도 쳐다보지 않았으며 풀장이 있는 초원이나 수양버들이 늘어선 강변 역시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었다. 그 강변에는 다른 공장들과 함께 가죽 공장이 하나 서 있었다. 거기에는 강물이 깊고 푸르게 호수처럼 고요히 고여 있었으며 뾰족한 버드나무 가지들이 휘어진 채 물에 닿을 정도로 늘어져 있었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다. 여기에서 반나절 혹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얼마나 자주 여기에서 수영도 하고 잠수도 하고 보트를 타며 노를 젓기도 하고 낚시질도 했단 말인가. 아, 그 즐거웠던 낚시질. 이제 그는 낚시질 하는 방법조차 거의 잊어버렸다. 작년에 시험 준비 때문에 낚시질 하는 것을 금지당했을 때 그는 쓰디쓴 눈물을 흘렸었다. 그 즐거운 낚시질. 그것은 오랜 학창시절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다. 수양버들의 엷은 그늘 아래 서 있기. 물방앗간의 제방에서 가까이 살랑거리는 물소리. 그리고 그 깊고도 고요한 강물. 강물 위에 어른거리는 불빛과 긴 낚싯대의 잔잔한 흔들림. 미끼를 문 물고기를 잡아당길 때의 흥분. 그리고 발버둥 치는 차갑고 통통한 물고기를 손에 잡아들 때의 기쁨이란 얼마나 황홀한가. 그는 여러 번 수액이 풍부한 잉어를 낚아올리기도 했다. 흰 잉어와 돌잉어, 그리고 맛 좋은 유럽산 잉어와 멋진 빛깔을 자랑하는 작고 희귀한 연중모치 같은 것도 있었다. 한스는 오랫동안 강물 위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푸른 강변을 바라보면서 어느덧 깊은 상념에 사로잡히고 애수에 젖어들기 시작하였다. 어린 소년의 아름답고 자유로우며 거칠기도 했던 기쁨이 저 멀리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다. 무심결에 그는 주머니에서 빵 조각을 꺼내 들었다. 그것으로 크고 작은 둥근 덩어리를 만들어 물속으로 던졌다. 물속에 가라앉는 빵 부스러기들을 물고기들이 낚아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금빛을 띤 아주 자그마한 여러 물고기들이 달려들어 작은 빵 부스러기를 탐욕스레 먹어치웠다. 그리고는 굶주린 듯한 주둥이로 큰 덩어리들을 이리저리 앞으로 밀어댔다. 다음에는 거무스름하고 넓은 등판이 희미하게나마 강바닥과 구별되는 좀 더 큰 은색 물고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놈은 빵덩어리 주위를 조심스럽게 빙빙 돌며 헤엄치더니 갑자기 둥그런 주둥이를 크게 벌리고는 빵덩어리를 삼켜버렸다. 천천히 흐르는 강물로부터 후덥지근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녹색의 수면 속에는 몇 개의 밝은 구름들이 어렴풋이 반사되고 있었다. 물방앗간에서는 둥근 톱니바퀴가 신음소리를 내며 돌아갔고 두 개의 둑 사이의 강물은 시원하면서도 나지막하게 번갈아가며 살랑거렸다. 소녀는 최근에 신입생 견신예가 거행되었던 일요일을 생각했다. 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엄숙한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는 그리스어 동사를 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최근에는 다른 경우에도 종종 그의 생각이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었다. 학교에서도 그는 눈앞에 놓여있는 공부를 하는 대신에 이미 지나간 일이나 아니면 훗날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래, 시험은 잘 치를 수 있을 거야. 혼란스러운 채 한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힘센 손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고 다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아주 깜짝 놀랐다. 안녕 한스? 잠시 나랑 산책 좀 할까? 그 사람은 구두방 아저씨 플라이크였다. 한스는 예전에 가끔씩 그 아저씨 곁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지금으로선 그건 벌써 오래전 일이 되었다. 한스는 그와 함께 걷기 시작했지만 신앙심이 깊은 이 경건주의자의 이야기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진 않았다.
플라이크는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고 소년에게 행운을 빌어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시험이란 단지 외형적이고 우연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이었다. 시험에 떨어진다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가장 우수한 학생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혹 한스에게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하느님은 하나하나의 인간 영혼에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에게 적합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한스는 이 아저씨에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아저씨의 의젓하고 인상적인 인품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기도를 하는 형제들에 대해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많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으며 때로는 더 잘 아는 체 하는 이들의 농담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비웃기도 했었다. 그뿐만 아니라 한스는 자신의 비겁함을 부끄러워해야 할 판이었다. 왜냐하면 어느 때부터인가 그는 날카로운 질문 때문에 거의 겁에 질린 것처럼 이 구두방 아저씨를 피했기 때문이다. 한스는 선생님들과 자신의 자랑거리가 된 뒤로 어느 정도 교만해져 있었다. 그 후로 플라이크 아저씨는 종종 한스를 우습다는 듯이 쳐다보고 그에게 겸손한 마음을 지니도록 애를 쓰기도 했다. 그로 인해 소년의 영혼은 이 호의적인 인도자로부터 자꾸만 멀어져 갔다. 왜냐하면 한스는 이미 반항심이 한창 절정에 달한 소년의 나이였고 자신의 자아의식을 건드리는 달갑지 않은 모든 접촉에 대해서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한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저씨 옆에서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저씨가 염려와 친절에 가득 찬 시선으로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크로넨 골목길에서 그들은 마을 목사님과 마주쳤다. 구두방 아저씨는 점잖으면서도 냉담하게 인사를 하고는 갑자기 서둘러 떠나갔다. 왜냐하면 마을 목사님이 새로운 유행을 따를 뿐만 아니라 부활조차도 믿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목사님이 소년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 어떻게 지내니? 마을 목사님이 물었다. 이제 곧 시험이 있을 테니 걱정이겠구나. 네, 괜찮아요. 그래, 잘 해내도록 해라. 우린 너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는 걸 알고 있겠지? 난 라틴어에서 네가 특히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 기대한단다. 하지만 제가 떨어지면요? 한스는 수줍은 듯이 말했다. 떨어지다니? 마을 목사님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섰다. 떨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전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 생각을 하다니. 제 말은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럴 순 없다, 한스야. 그럴 순 없어. 그건 안심해도 된다. 그럼 아버지께 안부 전해다오. 용기를 가지고. 한스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구두방 아저씨가 걸어간 쪽을 돌아보았다. 아저씨가 무슨 말을 했던가?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면 라틴어쯤은 별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저씨는 좋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젠 마을 목사님까지 그랬다. 만일 시험에 떨어진다면 한스는 전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 억눌린 채 집으로 돌아온 한스는 급경사진 자그마한 정원으로 들어갔다.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아 거의 허물어진 작은 정자가 서 있었다. 예전에 거기에다가 널빤지로 토끼집을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토끼들을 길렀었다. 하지만 지난 가을에 그 토끼들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다. 시험 공부 때문이었다. 그 후로는 기분 전환을 위한 시간을 전혀 갖지 못했다. 이 정원에도 이미 오랫동안 들어와 보지 못했다. 텅 빈 판작 칸막이는 금방 쓰러질 것처럼 보였다. 담 모퉁이의 석순들은 이미 다 허물어져 버렸다. 조그마한 나무 물레바퀴는 비틀어지고 깨어진 채 수도관 옆에 나뒹굴고 있었다.
한스는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만들고 다듬기도 했던 시절을 회상했다. 벌써 2년 전 일이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영원인 것 같았다. 그는 작은 물레바퀴를 집어들어서 이리저리 구부려 완전히 쓰지 못하게 부수어 울타리 너머로 던져버렸다. 이런 쓸모없는 것들은 버려야 한다. 정말이지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끝나고 지나버린 것이었다. 그때 갑자기 동창생인 아우구스트가 머리에 떠올랐다. 물레바퀴도 만들고 토끼집을 고치는데 그가 도와주었었다. 오후 내내 그들은 여기서 놀았었다. 새총을 쏘기도 하고 고양이를 뒤쫓기도 하고 텐트를 치기도 하며 간식으로 노란색 당근을 생으로 씹어먹기도 했었다. 그런 다음에 한스는 시험 공부에 전념하게 되었고 아우구스트는 1년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기계 견습공이 되었다. 그 후로 아우구스트는 단 2번 모습을 나타냈다. 물론 그 역시 이제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구름의 그림자가 서둘러 골짜기 너머로 흘러가고 해는 벌써 산기슭에 가까워져 있었다. 잠시 동안 소년 한스는 몸을 내던진 채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그러나 그 대신에 헛간에서 손도끼를 들고 나와서는 나약한 팔로 허공에 도끼를 마구 휘둘러대면서 토끼집을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렸다. 나무 조각들은 이리저리 날아올랐고 못들은 으지직 소리를 내며 구부러졌다. 지난해 여름에 먹다 남은 약간의 썩은 토끼 사료가 나타났다. 한스는 이 모든 것들에 닥치는 대로 손도끼를 휘둘렀다. 그렇게 하여 그는 토끼들과 아우구스트 그리고 옛 어린 시절의 일들을 모두 박살내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아버지가 창가에서 소리쳤다. 너 거기서 뭐 하는 거냐? 땔감 만들어요. 한스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도끼를 내던지고 앞마당을 통해 골목길을 나가서는 강기슭을 따라 강 위쪽으로 달려갔다. 강변의 양조장 가까이에 2개의 뗏목이 묶여 있었다. 예전에 그는 가끔 뗏목을 타고 강물을 따라 몇 시간이고 떠내려간 적이 있었다. 따스한 여름날 오후에 뗏목나무 사이로 철썩거리는 강물을 따라 타고 가노라면 흥분되기도 하고 졸음이 오기도 했었다. 한스는 줄이 풀어져 강물 위에 둥실거리는 뗏목에 뛰어 올랐다. 그리고 수양버들 덤불 위에 누워서는 상상의 날개를 펴기 시작했다. 뗏목이 흘러간다. 때로는 재빠르게, 때로는 완만하게 초원과 밭들과 여러 마을과 서늘한 숲 가장자리를 지나서 다리들과 위로 올려진 수문 아래로 떠내려 간다. 그는 뗏목 위에 누워 있으며 모든 것들이 다시 예전과 같아진 것 같다. 그 시절에 그는 카프산에서 토끼의 먹이를 마련해 오고 강기슭에 있는 가죽 공장의 정원에서 낚시질을 했으며 아직 두통도 없고 아무 근심 걱정도 없었다. 피곤에 지치고 기분이 언짢은 채 그는 저녁 식사를 하러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슈투트가르트에서의 시험이 코앞에 다가오자 여행 준비를 하느라고 무척이나 들떠 있었으며 한스에게 12번도 더 물어보곤 하였다. 필요한 책을 모두 챙겼는지, 검은색 양복은 준비해 놓았는지, 여행하는 도중에 문법책을 읽을 생각은 없는지, 지금 기분은 괜찮은지를 물어보았다. 한스는 짤막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저녁도 별로 먹지 않고 곧 밤 인사를 했다. 잘 자거라 한스야. 푹 자도록 해. 그럼 내일 아침 6시에 깨워줄게. 사전도 잊진 않았지? 네, 그 사전을 잊진 않았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한스는 자그마한 자기 방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자기만의 작은 방. 그것은 시험의 역사가 지금까지 그에게 안겨준 유일한 축복이었다. 이 방에서만은 그가 주인이었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여기서 그는 피곤과 졸음과 두통과 싸우며 시저와 크세노폰, 문법과 사전과 수학 숙제를 공부하며
기나긴 저녁 시간을 보냈다. 끈질기게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공명심에 불타기도 했지만 가끔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다. 그래도 여기에서 그는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즐거움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시간들을 보냈었다. 그것은 자만심과 도취와 승리감으로 가득 찬 꿈과도 같은 귀한 시간들이었다. 그 시간에 그는 학교나 시험,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보다 지고한 존재의 영역을 꿈꾸고 동경했던 것이다. 그때의 그는 뺨이 두툼하고 마음씨 착한 동급생 친구들과는 정말로 다르고 보다 우월한 존재이며 언젠가는 속세에서 벗어난 높은 곳에서 우쭐대며 이들을 내려다보게 될 것이라는 뻔뻔하면서도 행복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금도 한스는 이 작은 방 안에 보다 자유롭고 보다 상큼한 공기가 가득 차 있기라도 한 것처럼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침대 위에 걸터 앉아 여러 가지 꿈과 소망과 예감을 즐기며 몇 시간을 지냈다. 그의 하얀 눈꺼풀이 서서히 피곤에 지친 커다란 두 눈 위로 떨어져 내렸다.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잠시 깜빡거려 보았지만 다시 감겨버리고 말았다. 소년의 창백한 얼굴이 바싹 마른 어깨 위로 가라앉았으며 야윈 두 팔도 피곤에 지친 나머지 축 늘어지고 말았다. 그는 옷을 입은 채로 잠이 들었다. 어머니처럼 다정하고 고요한 졸음이라는 손길이 불안에 떠는 어린아이의 가슴에 있는 파도를 평온하게 해주고 그의 귀여운 이마에 깃든 가느다란 주름을 펴주고 있었다. 일찍이 이런 일은 없었다.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이 몸소 기차역까지 나와주었다. 검정 프로코트를 입은 기벤라트 씨는 흥분과 기쁨과 자부심에 겨워 가만히 서 있질 못했다. 그는 종종 걸음으로 교장 선생님과 한스의 주위를 초조하게 맴돌았다. 또한 즐거운 여행과 아들의 시험에 행운을 비는 역장과 역무원들의 인사를 받았으며 작고 딱딱한 여행 가방을 왼손에 들었다가 곧 오른손으로 바꿔 들곤 하였다. 그리고 우산을 팔 아래에 끼고 있다가 다시 무릎 사이에 끼우기도 했다. 그러다가 몇 번인가 우산을 떨어뜨렸는데 그때마다 우산을 다시 집어 올리려고 여행 가방을 내려놓곤 했다. 그런 그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가 왕복 기차표를 가지고 슈투트가르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먼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아들은 매우 침착해 보이긴 했지만 남모르는 불안감이 그의 목을 조이고 있었다. 기차가 도착하고 정차했다. 사람들이 승차했다. 교장 선생님이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아버지는 시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계곡 아래로 도시와 강물이 사라져갔다. 두 사람에게 이 여행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슈투트가르트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갑자기 생기를 되찾았으며 쾌활하고 다정하고 만사에 능한 사람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영주가 사는 수도를 찾아온 소도신의 환희가 그를 감격하게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한스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불안해졌다. 도시를 보면서부터 몹시 답답하고 불안한 기분이 그를 사로잡았다. 낯선 얼굴들, 뽐내는 듯 높게 치솟은 휘황찬란한 건물들,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기나긴 거리들, 마차철도와 길거리의 소음이 그를 겁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 두 사람은 숙모집에 묵기로 했다. 이 집에서의 낯선 공간들, 숙모의 친절과 수다, 쓸데없이 마냥 앉아 있어야 하는 분위기, 기분을 돋아주기 위해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아버지의 말씀, 이러한 것들이 어린 소년을 완전히 땅바닥에 짓눌러 버렸다. 한스는 낯설고 당황한 채 방 안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익숙하지 않은 주위 환경, 숙모와 그녀의 도시풍의 옷차림새, 무늬가 큰 양탄자, 장 위에 놓인 탁상시계, 벽에 걸린 그림들, 그리고 소음으로 가득 찬 창밖의 거리를 바라보면서 그가 그 자신이 완전히 배반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그는 집을 떠나온 지 이미 오래되었고 애써 배운 지식을 한순간에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 한스는 다시 한번 그리스어 불변화사를 훑어보려 했지만 숙모가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푸르른 초원과 숲속에 살랑대는 소리가 떠올라 그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이곳 대도시에서의 산책이 고향에서와는 아주 다른 형태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는 시내에 찾아볼 사람이 있어서 한스는 숙모와 단둘이서 산책을 나갔다. 하지만 계단에서부터 이미 불행은 시작되었다. 2층에서 교만해 보이는 어느 뚱뚱한 여인과 마주쳤는데 숙모가 무릎을 굽혀 인사를 하자 그녀는 순간 아주 능란한 말솜씨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끝날 때까지 15분 이상이나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한스는 계단 난간에 기댄 채 옆에 서 있었다. 그 여인이 끌고 온 강아지가 한스의 냄새를 맡기도 하고 짖어대기도 했다. 분명하진 않지만 한스는 그녀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왜냐하면 그 낯선 뚱뚱한 여인이 코걸이 안경 너머로 몇 번이고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기 때문이었다. 거리로 나서자마자 숙모는 어느 상점 안으로 들어갔다. 숙모가 다시 나올 때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그는 수줍은 듯 길거리에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옆으로 밀치기도 하고 골목길 아이들이 놀려대기도 했다. 상점에서 나온 숙모는 그에게 널쩍한 초콜릿 한 개를 건네주었다. 한스는 원래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예의 바르게 고맙단 인사를 했다. 다음 모퉁이 길에서 그들은 철도 마차를 탔다. 승객을 태운 제 마차는 끊임없이 종소리를 울려대며 이 거리 저 거리를 누비며 달려갔다. 마침내 넓은 가로수길과 공원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그곳 분수에서는 물이 솟아오르고 울타리가 쳐진 화단에는 꽃이 만발했으며 자그마한 인공 연못에는 금붕어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그들은 위로 아래로 오가기도 하고 수많은 다른 산책객들 사이에서 원을 그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들, 가지각색의 우아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 자전거와 환자용 휠체어와 유모차들을 보았고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을 들었으며 후덥지근한 먼지투성이의 공기를 호흡하기도 했다. 마지막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어느 한 벤치 위에 앉았다. 숙모는 거의 내내 끊임없이 떠들어대더니 이제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사랑이 깃든 눈길로 소년을 바라보며 이제 초콜릿을 먹으라고 권했다. 하지만 그는 먹고 싶지 않았다. 맙소사, 너 부끄러워 그러는 건 아니겠지? 그래, 어서 먹어. 먹으라니까. 한스는 초콜릿을 끄집어내어 잠시 동안 은박지를 만지작거렸다. 마지막엔 어쩔 수 없이 자그맣게 한 조각을 떼어 물었다. 초콜릿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감히 숙모에게 그런 말을 할 순 없었다. 그가 물어뜯은 초콜릿 조각을 빨아 어떻게든 삼켜보려고 하는 동안에 숙모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즉시 그쪽으로 달려갔다. 여기 잠깐 앉아 있어라. 곧 돌아올 테니까. 한스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이 기회를 이용해 초콜릿을 잔디밭으로 멀리 던져버렸다. 그러고는 박자를 맞추어 두 다리를 흔들거리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러자니 문득 자신이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불규칙 동사를 다시 한번 외워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끔찍하게도 거의 아무것도 기억해낼 수 없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잊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내일이 주정부 시험이다. 숙모가 돌아왔다. 금년에는 118명의 수험생들이 주정부 시험에 응시한다는 정보를 가져왔다. 그들 중 36명만이 합격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자 한스는 갑자기 기가 죽었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다시 머리가 아팠다. 한스는 이번에도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으며 몹시 절망적이 되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를 단호하게 꾸짖었고 숙모마저도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밤에 그는 깊이 잠을 자긴 했지만 섬뜩한 꿈의 장면들로 몹시 시달렸다. 꿈에서 그는 118명의 동료들과 함께 시험장에 앉아 있었다. 시험관은 때로는 고향의 마을 목사님처럼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숙모와 비슷해 보이기도 했다. 그의 눈앞에는 초콜릿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먹어야만 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초콜릿을 먹는 동안에 다른 수험생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작은 문을 통해 사라지는 것이었다. 모두가 산더미 같은 초콜릿을 다 먹어치웠는데 그의 초콜릿 더미는 눈앞에서 점점 커져만 갔다. 책상과 의자 위로 흘러넘친 나머지 그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한스는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도 시험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시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시각에 고향 마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생각하고 있었다. 우선 구두방 아저씨 플라이크는 아침 수프를 먹기 전에 기도를 올렸다. 그의 가족과 숙련공들과 2명의 견습공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아저씨는 보통 하던 아침 기도에 오늘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오 주여, 오늘 시험을 치르는 학생 한스 기벤나트를 보살펴 주소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성한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올바르고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을 목사님은 한스를 위해 기도하진 않았지만 아침 식사를 하면서 부인에게 말했다. 지금쯤 기벤나트가 시험을 치러 들어갈 거요. 그 아이는 특별한 인물이 될 거요. 모두들 그를 주목하게 될 거지. 그럼 내가 라틴어를 가르친 게 헛된 노력을 한 건 아닐 거요. 담임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 지금 슈투트가르트에서는 주정부 시험이 시작될 것이야. 우리 모두 기벤라트의 행운을 빌도록 하자. 그는 행운 따윈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같은 게으름뱅이 열놈이 덤빈다 해도 간단히 해치울 테니까. 학생들 거의 모두가 자리를 비운 친구를 생각했다. 특히 그가 합격하느냐 낙제하느냐에 내기를 건 많은 학생들은 더욱 그러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원과 진정한 관심은 먼 거리를 쉽사리 뛰어넘어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 그래서 한스도 고향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해준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음을 두근거리며 아버지와 함께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수줍고 놀라워하면서 조교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창백한 소년들로 가득 찬 커다란 교실을 둘러보았다. 그는 마치 고문실에 갇혀있는 범죄자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침내 교수가 들어와 학생들을 조용히 하도록 시키고 라틴어 문체 연습을 위한 텍스트를 받아쓰게 했다. 그때야 한스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그 연습 문제가 웃길 정도로 쉽다는 걸 알았다. 재빨리 그리고 거의 가뿐한 마음으로 초안을 작성했고 다음에는 조심스럽게 깨끗이 정서해 내려갔다. 그는 답안지를 가장 먼저 낸 수험생들 중 하나였다. 그런데 그는 숙모집으로 가다가 길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2시간 동안이나 무더운 도시의 거리를 헤매고 다녔지만 다시 찾은 균형 감각을 그다지 해치진 않았다. 오히려 잠시나마 아버지와 숙모의 곁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뻤다. 그리고 소음으로 가득 찬 낯선 도시의 거리를 거닐면서 자신이 두려움을 모르는 모험가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모든 시내를 힘들게 묻고 다니다가 마침내 집을 찾아 돌아왔을 때 그는 수많은 질문 세례를 받았다. 어떻게 됐니? 어떻게 했어? 시험은 잘 보았니? 쉬었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런 건 이미 5학년 때 번역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너무 배가 고파 허겁지겁 식사를 했다. 오후는 자유시간이었다. 아버지는 몇몇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 한스를 데리고 다녔다. 그들 중 한 사람의 집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소년을 만났다. 그도 마찬가지로 주정부 시험을 보기 위해 괴핑엔에서 온 것이었다. 2 소년은 그들끼리 놀도록 내맡겨져 있었는데 서먹서먹하면서도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넌 라틴어 시험이 어떠했다고 생각하니? 쉬웠지, 안 그래? 한스가 물었다. 그래, 무척 쉬웠어.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야. 쉬운 문제에서 대부분 실수를 많이 하거든. 조심하지 않는단 말이야. 거기에 숨겨진 함정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물론이야. 시험관들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거든. 한스는 약간 놀랐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머뭇거리며 물어보았다. 너 그 문제 텍스트 아직 가지고 있니? 괴핑앤 소년이 노트를 가지고 왔다. 이제 그들은 함께 전체의 문제를 한 단어 한 단어 살펴보았다. 괴핑앤 소년은 라틴어에 매우 능한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그는 한스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문법 용어를 2번씩이나 사용했다. 그런데 내일은 무슨 시험을 보게 되지? 그리스어하고 작문이야. 괴핑앤 소년은 한스가 다니는 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몇 명이나 왔느냐고 물어보았다. 아무도 안 왔어. 한스가 말했다. 나 혼자뿐이야. 아이고, 우리 괴핑앤 학생은 12명이나 왔어. 3명은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야. 그 아이들이 가장 좋은 성적을 얻게 될 거라고 모두들 기대하고 있어. 지난해에도 수석은 괴핑앤 학생이었어. 시험에 떨어지면 넌 김나지움에 갈 거니? 이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다. 모르겠어. 아니, 그러진 않을 거야. 그래? 난 이번 시험에 떨어진다 해도 어쨌든 대학엔 갈 거야. 그럴 경우엔 어머니가 날 울름으로 보내주실 거야. 이 말은 한스에게 감탄의 마음을 일게 했다. 아주 우수한 3명의 학생들과 함께 12명이나 되는 괴핑앤 소년들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는 이들 앞에 얼굴조차 내밀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한스는 책상에 앉아 MI로 끝나는 동사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는 라틴어에 있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았으나 그리스어는 그러질 못했다. 그리스어를 좋아하고 거기에 거의 열광할 정도였지만 그것은 그저 독서를 하기 위한 것뿐이었다. 특히 크세노폰은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신선하게 쓰여져 있었다. 모든 것이 명랑하고 아름답고 기운차게 울렸으며 멋진 자유정신이 깃들어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하기도 쉬웠다. 그렇지만 문법을 공부한다거나 독일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해야 할 때면 그는 상반되는 규칙과 문장 형식들의 미궁 속에 길을 잃고 헤매는 느낌이 들었다. 이 낯선 언어에 대해서는 옛날 그리스어의 알파벳도 읽지 못하던 첫 번째 수업 시간에서처럼 거의 두려움에 가득 찬 소심함을 다시 느끼는 것이었다. 다음 날에는 정해진 대로 그리스어 시험을 보고 이어서 독일어 작문 시험을 치렀다. 그리스어 시험은 상당히 길고 쉽지도 않았다. 작문 시험의 주제는 무척 까다로워 주제를 잘못 파악할 수도 있었다. 10시부터는 교실 안이 후덥지근하고 무더워지기 시작했다. 한스가 쓰는 필기용 펜은 별로 좋지가 않았으며 2장의 답안지를 망치고 나서야 그리스어 답안을 깨끗이 정서할 수 있었다. 작문 시간에는 옆에 앉은 뻔뻔스러운 수험생 때문에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기도 했다. 그 학생은 한스의 질문을 적은 종이 쪽지를 들이밀고는 답을 가르쳐달라고 옆구리를 찔러댔다. 옆에 앉은 수험생과 내통하는 일은 매우 엄하게 금지되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시험장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두려움에 떨면서 한스는 종이 쪽지에 날 가만히 내버려둬 라고 적어주고는 그 학생에게 등을 돌려버렸다. 날씨가 몹시 무더웠다. 고집스러울 정도로 규칙적으로 교실 안을 오가며 잠시도 쉬지 않던 감독 교수도 손수건으로 여러 차례 얼굴을 닦았다. 한스는 두꺼운 입교식 양복을 입은 채 땀을 흘렸으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만족스럽지 못한 심정으로 답안지를 제출했다. 거기엔 틀린 답이 수두룩한 것 같았고 이제 시험은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점심 식사를 할 때 그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마구 퍼붓는 질문에는 그저 어깨만 으쓱하며 죄 지은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숙모는 그를 위로해 주었지만 아버지는 흥분한 데다 심기까지 불편해졌다. 식사를 마친 후에 아버지는 옆방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꼬치꼬치 캐물었다. 시험을 잘 보지 못했어요. 한스가 말했다. 왜 신중하지 못했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젠장할. 한스는 침묵을 지켰다. 아버지가 욕설을 해대기 시작했을 때 한스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버지는 그리스어를 잘 모르시잖아요. 가장 나빴던 것은 2시에 구술시험을 보러 가야만 하는 일이었다. 구술시험이 가장 두려웠다. 자결하듯 뜨거운 시내 거리를 걸어가는 도중에 그는 정말로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고통과 불안과 현기증 때문에 눈조차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한스는 커다란 초록색 책상에 자리한 3명의 시험관 앞에 10분 정도 앉아 있었다. 라틴어 문장을 몇 개 번역하였고 묻는 질문에 대답을 했다. 다시 다른 3명의 시험관 앞에 10분 정도 앉아서 그리스어를 번역하였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다. 마지막으로는 불규칙적인 제2의 부정과거형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제 나가도 좋아요. 저기 오른쪽 문으로. 한스는 걸어 나갔다. 그런데 문간에서 갑자기 부정과거형이 생각났다. 그는 그대로 멈춰섰다. 나가요. 그에게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나가요. 아니면 어디 아픈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부정과거형이 지금 막 생각났습니다. 한스는 시험장 안으로 부정과거형에 대한 답을 소리쳐 말했다. 시험관들 중 한 사람이 웃는 모습이 보였으며 그는 타는 듯한 머리를 감싼 채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의 질문들과 자신의 대답들을 생각해 보려 했지만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다. 커다란 초록색 책상, 프로코트를 입고 진지한 표정을 한 3명의 늙은 시험관, 펼쳐져 있는 책, 그리고 그 책 위에 올려놓은 자신의 떨리는 손만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다. 맙소사, 대체 무슨 대답을 했단 말인가? 거리를 따라 걸어갈 때 한스는 벌써 몇 주일 동안이나 이곳에 와 있으며 더 이상 이곳에서 떠나갈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향집 정원의 모습, 전나무가 우거진 푸른 산, 강변의 낚시터들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듯 했고 오래전에 한 번쯤 본 것처럼 여겨졌다. 아, 오늘이라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었다. 어쨌든 시험은 망치고 말았으니까. 한스는 우유빵을 하나 사들고는 오후 내내 길거리를 돌아다녔다. 아버지에게 변명을 늘어놓지 않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집에 돌아와 보니 모두들 그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가 피곤해하고 비참해 보이자 가족들은 그에게 달걀 수프를 먹이고는 잠을 자도록 했다. 내일은 수학과 종교시험을 볼 차례이다. 그 시험만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다음 날 오전 시험은 아주 잘 보았다. 어제는 전공 분야 시험에서 그렇게 불운을 겪었는데 오늘은 모든 것이 다 잘 풀려나갔으니 한스에게는 스디슨 아이러니처럼 느껴졌다. 어쨌든 마찬가지야. 이제 고향집으로 떠나기만 하면 그만이다. 시험은 끝났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한스가 숙모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하루 더 이곳에 머물고 싶어 했다. 칸슈타트에 가서 그곳 온천장 공원에서 커피를 함께 마시자고 했다. 그러나 한스가 오늘 혼자만이라도 떠나게 해달라고 예원하자 아버지는 이를 허락해 주었다. 기차역까지 데리고 가서 손에 차표를 쥐어주었다. 숙모는 작별 키스를 했고 먹을 것도 조금 싸주었다. 기차에 몸을 실은 한스는 완전히 지친 채 아무런 생각도 없이 푸른 구릉지를 지나 고향으로 달려갔다. 검푸른 전나무 숲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야 소년에게는 기쁨과 구원의 감정이 솟아올랐다. 한스는 하녀 할머니와 조그만 자기 방, 교장 선생님과 나지막한 정등 교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과 다시 만나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다. 다행스럽게도 기차역에는 호기심에 찬 낯익은 얼굴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조그만 가방을 들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집으로 서둘러 걸어갔다. 슈투트가르트에서 좋은 일 있었니? 안나 할머니가 물었다. 좋았느냐고요? 아니, 시험이란 걸 무슨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게 그저 기쁠 뿐이에요. 아버진 내일이나 오실 거고요. 한스는 시원한 우유를 한 컵 마시고 나서 창문 앞에 걸려있는 수영복을 집어들고는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잘 가는 풀장이 있는 초원으로 가진 않았다. 그는 시내에서 훨씬 떨어진 바하게 수영장으로 갔다. 거기엔 높이 솟은 덤불 사이로 수심이 깊은 강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여기에서 한스는 옷을 벗고 차가운 물속에 조심스럽게 손을, 다음에는 발을 담갔다. 추위에 약간 떨긴 했지만 그래도 재빨리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완만한 물살을 거슬러 천천히 헤엄치면서 그는 지난 며칠 동안의 땀과 두려움이 미끄러져 내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강물이 그의 가냘픈 몸을 식히며 어루만지는 동안 그의 영혼은 새로운 즐거움으로 아름다운 고향을 품에 안았다. 그는 보다 더 빨리 헤엄쳤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또다시 헤엄쳐갔다. 기분 좋은 시원함, 피곤함에 에워싸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등을 뒤로 하고 누운 채 다시 강물을 따라 떠내려갔다. 황금빛 원을 그리며 우글거리는 저녁 파리들이 가냘프게 붕붕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늦은 저녁 하늘을 가로지르며 재빠르게 날아가는 작은 제비들을 바라보았다. 이미 산 너머로 사라진 태양은 아직 붉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가 다시 옷을 입고 꿈을 꾸듯이 어슬렁어슬렁 집으로 돌아갈 때 골짜기에는 어느덧 땅거미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한스는 상인 자크만의 집 정원을 지나쳐 갔다. 아주 어렸을 때 그는 몇몇 다른 친구들과 아직 익지도 않은 자두를 몰래 따먹은 적이 있었다. 키르이너 건축 공사장도 지나쳐 갔는데 거기에는 흰 전나무들 목재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예전에 낚시하러 갈 때면 언제나 여기에서 지렁이를 찾아내곤 했었다. 감독관 게슬러의 작은 집도 지나갔다. 그는 2년 전에 얼음판 위에서 게슬러의 딸 엠마에게 환심을 사려고 애를 태우기도 했었다. 그와 동갑이었던 그녀는 마을 전체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우아한 소녀였다. 그때 한스는 그녀와 한 번만이라도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녀의 손을 잡아보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다. 그런데 그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가 너무 소심했던 탓이었다. 그 후에 그녀는 기숙사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젠 거의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소년 시절의 이야기가 아득히 먼 곳으로부터인 양 다시금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이런 추억은 훗날에 체험한 다른 모든 것과는 다르게 아주 강한 색깔과 이상스런 예감으로 가득 찬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 시절에는 저녁 무렵이면 나숄트 집안의 리제에게 가서 대문으로 통하는 길에 앉아 감자 껍질을 벗기며 옛날 이야기를 듣곤 했다. 일요일에는 이른 새벽부터 바지를 걷어 올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둑 아래로 달려가 가재나 금붕어를 잡기도 했다. 그러고 나면 일요일에 나들이 옷이 흠뻑 젖었기에 아버지에게 매를 맞기 일쑤였다. 그때는 수수께끼같이 이상야릇한 일들과 사람들이 무척 많았었다.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모두 잊고 살아왔던 것이다. 목이 구부정한 구두방 아저씨, 자기 아내를 독살했다고들 알고 있는 슈트로마이어란 사람, 지팡이를 짚고 등에 배낭을 걸머진 채 그 집안 곳곳을 떠돌아다니던 모험가 베크 씨가 그러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언제나 시자를 붙여 말했는데 예전에 그는 멋진 마차와 더불어 4마리나 되는 말을 소유했던 부유한 재력가였기 때문이었다.
한스는 이제 그들에 대해 이름 외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이 어둡고 좁은 골목 세계가 그로부터 사라져버렸으며 그렇다고 대신 어떤 생동감 넘치는 일이나 체험할 가치가 있는 일이 생기지도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다음 날도 쉬는 날이었기에 한스는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며 자기만의 자유를 만끽했다. 낮에는 아버지를 마중했는데 그는 아직도 슈투트가르트에서 맛본 즐거운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네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겠다.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 말했다. 잘 생각해 보거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확실히 떨어졌을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어째 그러느냐? 내 마음은 변하기 전에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좋을 거다. 방학 때 다시 낚시하러 가고 싶어요. 그래도 되죠? 좋아. 그래도 좋다. 시험에 합격하면 말이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다. 뇌우가 치고 소나기가 마구 쏟아졌다. 한스는 여러 시간 동안 책을 읽기도 하고 생각에 잠기기도 하면서 자기 방에 박혀 있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치른 시험 답안을 다시 한번 면밀히 생각해 보았다. 이어서 자신이 엄청나게 운이 나쁘고 시험을 좀 더 잘 볼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합격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경우라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멍청한 두통 때문이야. 다시 깨어나는 불안감이 점차로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극심한 걱정으로 인해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버지, 왜 그러니? 뭐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소원에 관해서 말이에요. 낚시하는 건 그만두겠어요. 그래, 그런데 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냐?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려는 건 혹시 제가 속 시원히 말해보거라. 우습구나. 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 시험에 떨어지면 김나지움에 가도 될까 해서요. 기벤나트 씨는 어항이 벙벙해졌다. 뭐? 김나지움이라고? 그는 참다 못해 소리쳤다. 네가 김나지움에 가겠다고? 대체 어느 놈이 그런 걸 알려주었단 말이냐?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한스의 얼굴에서 거의 죽을 것 같은 두려운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만 가보거라 가봐. 그는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다. 네가 너무 긴장한 탓일게야. 김나지움에 가겠다니. 넌 내가 상업 고문관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로구나. 아버지는 손을 내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한스는 체념에 잠겨 절망하면서 밖으로 나왔다. 저게 사내 녀석이라니. 아버지는 아들의 등 뒤에서 으르렁거렸다. 아니 이럴 수가. 이젠 김나지움에 다 가려고 하다니. 그래 좋다. 넌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한스는 반시간 정도 창문턱에 걸터 앉아 있었다. 새로 닦아놓은 마룻바닥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가 정말 신학교나 김나지움이나 대학에 가지 못할 경우엔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해 보았다. 그러면 아마도 치즈가게나 어느 사무실에서 견습생으로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어떻게든 뛰어넘으려고 했던 이 평범하고도 가련한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귀엽고 영리한 학생의 얼굴은 분노와 고뇌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몹시 화가 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며 침을 탁 뱉고서는 거기 놓여있는 라틴어 시 문선집을 집어 있는 힘을 다해 닥치는 대로 벽에다 내던졌다. 그러고는 비를 맞으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월요일 아침에는 다시 학교에 갔다. 잘 있었니? 교장 선생님이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난 네가 어제 찾아올 줄 알았다. 그래, 시험은 어땠었니? 한스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니, 무슨 일이니? 잘 못 본 거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기다려보자꾸나. 나이 많은 신사가 위로의 말을 했다. 아마도 오늘 오전 중으로는 슈투트가르트에서 무슨 소식이라도 올 거다. 오전 시간이 끔찍할 정도로 길게 느껴졌다.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았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한스는 속으로 울먹이며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오후 2시에 교실로 들어가 보니 담임 선생님이 벌써 와 계셨다. 한스 기벤라트? 그는 큰 소리로 불렀다. 한스는 앞으로 걸어 나갔다. 선생님이 손을 내밀어 한스에게 악수를 청했다. 기벤라트, 정말 축하한다. 주정부 시험에서 네가 2등으로 합격했단다. 엄숙한 적막감이 깃들었다. 문이 열리더니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다. 축하한다 그래.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소녀는 놀라움과 기쁨에 넘쳐 몸이 완전히 마비된 것 같았다. 그래, 아무 말도 못하겠나? 한스의 입에서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하고 저절로 말이 흘러나왔다. 정말이지 1등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집에 가보아라.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아버지께도 알려드려야지. 앞으로는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일주일 후에는 방학이 시작되니까. 소녀는 현기증을 느끼며 거리로 나왔다. 거리에 늘어선 보리수와 햇살 아래 펼쳐진 시장 광장이 보였다.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지만 이젠 모든 것이 더 아름답고 의미 있고 더 즐겁게 보였다. 그는 합격했던 것이다. 그것도 2등으로 말이다. 처음에 느꼈던 기쁨의 소용돌이가 지나가면서 뜨거운 감사의 감정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었다. 이젠 마을 목사님을 피해 다닐 필요가 없다. 이젠 대학에 가 공부할 수 있다. 이젠 치즈가게도 사무실도 겁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낚시를 하러 갈 수도 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마침 현관에 서 계셨다. 무슨 소식 있니? 아버지가 넌지시 물었다. 별거 아니에요. 이젠 학교에 오지 않아도 된대요. 뭐라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이제 신학교 학생이니까요. 이런 세상에. 그럼 네가 합격했단 말이냐?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성적도 좋았니? 2등으로 붙었어요. 아버지는 그것까지 기대하진 않았었다. 그는 할 말을 잊은 채 아들의 어깨만 계속 두드렸고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흔들어댔다. 그러고는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또다시 고개만 흔들어댈 뿐이었다. 이럴 수가. 마침내 그가 소리쳤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소리쳤다. 세상에, 이럴 수가. 한스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계단을 올라가 다락방으로 갔다. 텅 빈 다락방의 벽장을 열어젖히고는 그 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자와 실뭉치와 코르크마개를 있는 대로 끄집어냈다. 그건 한스의 낚시 도구들이었다. 이제는 낚싯대만 잘 다듬어 멋지게 만들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내려갔다. 아버지, 주머니 칼 좀 빌려주세요. 뭐 하려고? 나뭇가지를 잘라 낚싯대 만들려고요. 낚시하러 갈 거예요. 아버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자, 그는 화난 얼굴로 관대하게 말했다. 여기 2마르크 받아라. 이걸로 네 칼을 사도록 해라. 함프리트 상점에서 사지 말고 건너편에 있는 칼 만드는 대장장이에게 가서 사도록 해. 한스는 당장 대장간으로 달려갔다. 대장장이 아저씨는 시험에 관해 물어보았다.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더니 특별히 근사한 칼을 꺼내주었다. 강물 아래쪽에 있는 브리엘 다리 밑에 훌륭하게 쭉 곧은 오리나무와 개합나무 숲이 있었다. 거기서 한참 동안을 고르고 골라서 흠집이 없고 질기고 탄력 있는 가지를 잘라냈다. 그러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에 두 눈을 반짝이면서 그는 즐거운 기분으로 낚싯대를 다듬었다. 그건 낚시질 그 자체만큼이나 즐거운 일이었다.
오후 내내 그리고 저녁 때까지 그 일을 했다. 흰색과 갈색과 초록색의 실을 분류하고 꼼꼼히 살펴보고 끊어진 것을 잊기도 하고 오래된 매듭과 헝클어진 것을 풀기도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코르크 조각들과 깃으로 만든 축을 시험해 보기도 하고 새로 깎아 만들기도 했다. 낚싯줄의 무게를 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무게를 가진 자그마한 납덩이들을 망치질하여 둥근 공의 형태로 만들거나 깎아서 만들기도 하였다. 다음으로는 낚싯바늘 차례였는데 보관해 놓았던 것이 아직 그대로 있었다. 이 낚싯바늘 일부는 네 겹의 검은 바느질실에, 일부는 양의 창자로 만든 장막현에, 그리고 일부는 꼬아 엮은 말총끈에 단단히 동여맸다. 저녁이 돼서야 모든 작업이 끝났다. 이제 한스는 일주일이나 되는 긴 방학을 확실히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낚싯대만 있으면 그는 온종일 물가에서 얼마든지 혼자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